4.15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정치권이 가장 민심에 겁을 내는 때겠죠.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요. 총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판세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두 정당, 거대 정당의 대결 구도로 이제 지역구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 과연 몇 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지역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지역구 예. 얘기죠. 근데 중요한데 지금 지역구가 전체 253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절반을 뚝 떼면 126.5석이 돼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 편하게 한 130 정도를 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 그리고 현장에서의 동향 파악 이런 걸 통해서 한 130석 플러스 알파를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110석 플러스 알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양당 모두 130 네. 안팎을 얘기하다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130석이라는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예. 일단 그래야만 이 비례 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위성 정당이죠. 전문 정당 예. 포함해서 가족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반을 넘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미래통합당은 110석. 왜 차이가 나느냐? 수도권 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수도권 판세에서 이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서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그 수도권이 121곳. 네. 그렇죠? 그중에 민주당은 70곳 정도가 경합지라고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쉽게 이제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여 곳 정도로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수도권에 121석입니다. 그러면은 70석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한 60여석일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선거구마다 한 500명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표본 오차, 우리가 오차범위라 그러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대략 한 8%, 9%입니다. 이 정도 차이 나는 곳이 한 60여 곳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한 5% 미만을 따져보면 5% 미만이면 표로 치면 한 3,000표 됩니다. 예. 이 지역은 한 40여 곳 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말 초박빙, 초접전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냐면 1% 미만입니다. 예. 손에 쥐면 땀을 집니다. 예. 땀이 바짝 나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1% 미만이면 표로 치면 1,000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한 수도권에서 15여 곳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계산해서 접전지가 70여 곳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접전지를 왜 이야기할까요? 이래야 또 지지층들을 본선거일에 더 결집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초박빙 지역을 몇 곳으로 보신다는 15여 곳. 15 이게 수도권입니다. 예. 그 이제 1% 미만, 예. 1,000표 미만. 우리가 과거 선거에는 3표 차이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표 차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통합당이 100석도 위태롭다. 이 얘기는 어떻게 엄살입니까?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저는 약간 이게 전략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읍소 전략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전략이라 하시면 약간 엄살로 보신다는 그런 게 말씀이신가요? 필요하죠. 예. 왜냐하면 앞서가는 판세라면 이런 전략을 안 썼겠죠. 계속해서 정권 심판을 부각시켰을 텐데 정권 심판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후반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그러면은 정부 여당이 일방 독주하게 되는 것이다. 쏠리게 그러면 하지 마라. 그렇죠. 말이. 사법 권력도 가져가지, 예. 국회 권력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당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 이 견제 심리를 쓸 수 있을 때 읍소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건 지지층들에게는 왜? 지지층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투표일에 나오게 되는 내일이죠. 이런 현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읍소 전략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얘기를 좀 뒤집어 간 것 같은데요. 네. 그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말인가요? 180석을 희망한다. 오늘 뭐 네. 얘기가 바뀌어서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그 희망이 어떻게 가능한 희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모르겠죠. 그걸 뭐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마치 또 배 소장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큰일 날 것이고. 현재 판세로서 보시기엔 대가 그래도 가능 여부를 대략은 이 경우가 아마 그 가능한 한 실제 이 희망하는 최대치 이렇게 저는 읽을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 때 지금 판세를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으면 선거일 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방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이기고 있다면서. 어차피 이길 건데 그렇죠. 그럼 지지층, 우리가 예. 굳이 나갈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목표치를 제시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열린민주당까지 포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180석은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한 목표치 예. 또는 범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정의당까지 포함한 이 목표치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예. 지지층으로 하여금 목표 전략,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사실 이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죠. 예. 이렇게 하면 정말 방심한다. 일종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도 그런 것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과거의 선거에도 보면 이게 우리가 사전투표가 있고 이제 본선거일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수 기반이 강한 지역에 지금 사전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결집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하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여당이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네. 말씀하신 박빙을 생각하면요. 네. 박빙 초박빙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는 얼마든 뒤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도 뭐 지금까지 얘기하는 과반도 뭐 확실치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리고 선거 결과는 모르죠. 예. 지금까지 이제 그런 목표치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는 것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볼 때 또 지역의 판세 동향 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그랬다는 거지 사실 최종적인 선거 결과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전지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번 선거 자체가 1대1 대결 구도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 효과가 있거나 또는 이것이 중도 세력이 강한 그런 정당이 있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력한 후보가 세 사람이라면 한 후보가 1강 2중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1대1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영차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 더 현상 붙게 때문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접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로서 박빙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네. 막판 승부를 가를 변수랄까요?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막말 때문일 것이다. 예, 예. 또는 이제 연령대별 투표율일 것이다. 또는 이제 부동층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외전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는 배 소장이 보는 막판 변수는요.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응답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20, 30대인 줄 알죠? 예. 근데 20, 30대는 우리가 대체 표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속마음을 응답하면서도 안 드러내는 사람이 60세 이상의 여성이에요. 여성이요. 예. 샤이 보수라는 흔히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샤이 아니면 예. 보수로 또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이 예. 이 60세 이상의 여성이 출구조사할 때도 응답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MBC 내일 또 출구조사 개표 방송은 오후 6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5분에 예, 모든 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되는 것을 또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보정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들 표시면 그래도 감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60세 저는 막판 변수는 60세 이상의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 북한 단거리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동해를 향해서 발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영향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슈들 그렇다면 이제 선거에 관련될 수 있는 이슈가 경제 이슈가 있고 안보 이슈가 있고 예. 또 개혁 이슈, 검찰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거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일을 앞두고 하루 전날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경우 이 현상이 언제 있었냐? 2012년 대선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 직전에. 그때도 이 안보 심리를 자극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변수는 안 된다고 그리고 봅니다. 과거보다는 어떤 이 북쪽의 반응 같은 바로 그 것이 부분입니다. 과거보다는 덜 영향을 미치는 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어 있기 이미 때문에 구도가 짜 있단 말씀이시죠. 짜여져 있기 예.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조금은 더 결집할 수 있는 영향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속보 때문에 네. 중단됐었는데 60대 이상의 60세 여성, 이상의 여성. 예, 여성. 네. 그분들이 표심을 표출 안 했다는 말씀은 다시 네. 얘기하면 그분들이 직접 투표를 하실 때는요. 네. 야당 좀 보수표에 좀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다시- 샤이 보수가 예. 60세 이상의 여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60 샤이 보수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60대 이상의 여성으로 보신다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요. 그 60대 이상의 여성이 있고 이른바 우리가 이런 부동층, 무당파, 중도파 뭐 이런 분들의 표심도 또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헷갈리시죠? 예, 어떻습니까?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 중도층은 진보냐 보수냐
양쪽 다 아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진보층입니다. 예. 중도층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층은 언제 위력을 발휘하냐면 중도 세력의 정당이 있을 때. 예. 지난 대표적인 것이 2016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예. 2016년 4년 전 총선에 국민의당은 이 당도 아니야, 저 당도 아니야. 이랬을 때 중간에 있는 정당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도층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수익, 국민의당은 중도를 대변한다고 못 보는. 대변은 하는데 네. 지난 선거와 이번에 중도층의 비중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예. 특정한 의견을 들려는 전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층은 뭐냐 궁금하시죠, 그죠? 말 그대로 스윙 포트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체로 지지 정당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무당층은 부동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무당층이 부동층 그럼 다르게 써야지 왜 그러냐? 지금의 무당층 전화 면접원이 하는 조사를 보면 이 무당층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샤이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부동층은 뭐냐 하면 부동층은 무당층에서 샤이 보수를 빼버리면 부동층이 됩니다. 예. 이 실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비율이요. 예. 계산을 해보면 실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무당층이 한 20에서 25% 예. 나옵니다. 면접원 조사에서. 예. 그러면 이들 이제 여기서 샤이 보수가 대체로 한 반 정도 돼요. 예. 그럼 빼면은 한 10에서 12% 정도가 10에서 한 14% 정도가 바로 부동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층이 다 투표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예. 투표를 한 절반 정도 잡으면 투표 의향이 있는 걸 절반 정도 잡으면 대체로 5에서 7%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는 부동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에서 7% 정도로 봐도요. 네. 박빙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떤 스윙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윙 보트가 중요합니다. 예. 실제로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은 좀 더 이제 비율이 낮게 무당층이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한 5, 6% 정도는 실제 투표를 하는 부동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 부동층 다 말씀하셨는데 남은 게 20대입니다. 이제 20대의 네. 표심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20대의 표심이 가장 탈이념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사전 투표율이 지금 결코 낮지 않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20대가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막말, 젊은 세대의 상처를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 문제, 우리 N번방 이슈도 예.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문제도 영향을 줬을 수. 대체로 이 20대에 보면 특징적인 것이 과거에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은 상당히 양분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대의 표심은 대체적으로 정치 혐오가 크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좀 낮을 낮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20대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이 표심을 실어주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20대가 어떤 투표를 할지가 굉장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겠습니다.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 예.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표를 하는 사람과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후보들로 보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자기 지지층인 20대들이 얼마만큼 투표를 하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거구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청년 정책입니다. 예. 우리가 광진구월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 젊은 청년 세대들이 많은 곳에 서대문도 그렇고 과연 청년 정책이 어떻게 이들에게 영향을 줬을까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이들을 어떤 끌어들이는 정책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눈에 같습니다. 띄지 않습니다. 예. 이번 그 이야기 정말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번에 보면 청년 정책도 재탐 삼탕입니다. 정말 21대 국회가 되면요.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큼은 제발 좋은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종로.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끝을 알 수는 물론 없는 것이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숨어 있는 표를 이야기를 예.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격차보다는 뭐 당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격차는 많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그것이 아까 정말로 말 말씀하신 그대로 60대 이상의 특히 숨어 있는 표입니다. 예, 여성분들이요. 여론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예. 그런 표심이 과연 어떤 표심일까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면 상당히 조금은 좀 더 좁혀져 있는 당락은 잘 모르겠지만 종로의 유권자 비율은 혹시 어떻습니까? 유권자 비율은 주로 이제 고령자들이 많은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세대들이 조금 변화가 최근에 있었고 최근에 새로 들어선 이제 대단지가 예. 교남동입니다. 예. 교남동은 젊은 세대 인구가 많아요. 예. 이들이 과연 어떤 표심을 또 보이느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뭐 결국은 또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싱거운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만큼은 정도는 차기 대권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도 그대로
또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관심사가요. 네. PK 지역. 네. 민주당이 얼마나 얻을까 이 부분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열린민주당 얼마나 얻을까? 네. 어떻게 비례대표. 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제 비례대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남이 굉장히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약진할 것이라고 봤고 초반에는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깜깜이 예. 이 발표 못하는 기간 이전입니다. 조금 주춤해요. 8일 이전의 자료를 보면 예, 예.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호남에서 역시 이낙연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낙연 후보가 사실 호남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만큼은 더불어시민당을 밀어달라 연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선거 가까워지면서는 사전투표를 가까워지면서는 여론조사 마지막 발표에는 좀 더 더불어민주당과 붙어 있는 현상, 더 연대하는 모습, 시민단 쪽으로.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그래서 전체 지지율 조금 내려간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조금 주춤하는 이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결국 낙동강 벨트입니다. 예. 부산 북강서갑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이제 이 사상, 사하까지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낙동강의 얼숙도를 지나서 양산, 가벌 지역 그리고 김해 가벌 지역까지 가는 곳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초반 판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좀 더 이 약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세선으로 보면 그렇죠. 민주당이 어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8일까지 추세선으로 과연 보면요. 이것이 예. 이 판세 자체를 뒤집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의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부산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엄살일 수도 있어요. 예. 이 부산까지도 좀 막판 흐름이 과연 깜깜이 기간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했는지는 다시 우리가 선거 결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어떤 뭐 문제랄까요? 비례정당. 네. 제도상 문제를 보였던 네. 3% 이상 넘어야지 의석수가 하나. 어떤 정당까지가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시민당 자, 지금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요.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